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세상 걱정 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이슬람 세력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동기로 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세계 곳곳의 테러 위험이 커지게 됐다는데, 이게 또 금융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취임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애플의 매출은 3배, 주가는 무려 17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성적이 꽤 좋은 셈이죠.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이 팀 쿡과 애플의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떨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약 20년 전에 9.11 테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고, 그때부터 또 전 세계 불경기가 시작됐죠. 이렇게 가끔씩 벌어지는 대형 테러가 거대한 분기점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한동안 좀 국지적인 테러를 제외하고는 좀 뜸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프간 사태 이후에, 즉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앞으로 닥칠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또다시 테러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모셔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프간 사태 이후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금융시장은 관심이 꽤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 평이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테러도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만 뭐 그냥 출렁거리다 넘어가는 것 같고. 네, 직접적인 영향은 뭐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간접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테러리즘이 다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건데요.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간을 봉쇄하고 들어왔던 이유가 네, 2001년 9.11 이후에 예,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들어갔고 음, 그 다음에 이라크를 들어갔죠. 예, 그때 아프간은 목적이 원래 미국의 중동 정책의 목적이 냉전 기간에 50에서 한 7, 80년대까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안보 확보고요. 두 번째가 석유 자산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예, 세 번째가 그때는 소비에트죠. 러시아든 소비에트든 남하를 저지하는 거. 이 세 가지였는데 예, 91년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사라지고 러시아 힘이 약해지고 나서 그건 사라졌고요. 네, 두 가지만 남았었는데 9.11이 모든 걸 다 바꿔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90년대까지는 원래 전통적인 안보라는 개념은 적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소비에트 또는 뭐 일본 또는 뭐 독일. 네, 자,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통제하느냐. 그래서 뭐 세력 균형을 맞춰놓고 나온다든가 예, 이런 식의 국가가 바로 안보의 제일 중요한 어떤 단위. 거의 국가만 봤죠. 예, 그런데 90년대 미국이 보니까 자기를 상대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클링턴 때 그랬죠. 예, 무소불위의 넘버원이죠.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슉 날라오더니 그 빌딩이 붕괴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의 거의 3분의 2가 사우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동맹이잖아요. 뭐지 이런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국가 밑에 있는 테러리스트, 작은 단위들. 예. 안보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중동 정책이 바뀝니다. 첫 번째가 테러 조직의 괴멸이 됩니다. 그 목적이. 그래서 아프간을 들어간 거예요. 예, 실패했죠. 두 번째가 대량 파괴 무기 확산의 저지. 요거가 이라크를 들어갔던 이유입니다. 핵 이런. 있다고 막 했는데 네네. 없었죠. 생화학 무기도 실은 없었죠. 음, 이게 실은 이제 복수심에 불타가 들어간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도 있고 석유 안정적인 공급이 있는데, 실제로 이라크를 공습했던 거는 그 당시 2001년 당시 국가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20년간 석유 예측을 했는데 미국의 석유 생산이 엄청 줄어들어 가지고 중동에 앞으로 사활적인 이익이 걸리니까 네, 그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라크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소일 이후에 생산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서 굳이 여기서 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라크는 그 때문에 들어갔다 칩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테러 조직의 괴멸 때문에 들어갔는데 예. 결국 20년 동안 돈 쓰고 하여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테러 뭐, 조직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죠. 자, 더 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무기들. 아마 이게 테러 조직이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뭐 탱크 기관총 이런 거요? 뭐 그 이상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겠죠. 네네. 그래서 예. 미국의 생각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거 봉쇄하고 막느니 세계 경찰로 그거 하느니 그냥 미국만 봉쇄하자. 미국만 막자. 아, 그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것만 막자. 본토로 들어온 건 막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은 뭐 테러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장치 잘 돼 있으니까 잘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지역이 문제입니다. 바로 오히려. 옆에 있는 이제 인도, 예. 파키스탄부터 해서 실은 예. 중국, 유럽이 제일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이 지역에서의 그 테러리즘이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를 멈출 수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고삐 풀린 것처럼 바로 IS 폭탄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알카에다는 축전을 보냈다고 그러죠. 결국 버텨서 살아남았잖아요. 예.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실은 좋은 시그널들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테러리스트들도 테러리즘의 그 2001년 9.11 테러 이후에요. 네. 러시아 등등의 각국이 테러리즘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겨우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과 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프간과 이라크를 들어갈 때 실은 예. 러시아도 동의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심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변의 각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국가 지역에서 지금 요거 대응을 아마 미국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마 자칫 잘못하면 특히 유럽이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프랑스 또 뭐 여러 군데에서 네. 그런 테러를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미국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당히 경각심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금융시장은 그동안 요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는 실은 거의 사라진 되게 이제 별로 크지 않은 이런 예, 이슈였는데 그동안 그랬죠.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 2020년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년간은 아프가니스탄 근처에 있는 이른바 테러 집단들이 말씀하신 취약 지역인 유럽 같은 데 가서 테러하는 것도 미국이 막아줬었어요? 그게 아니고 저기 아프가니스탄을 상당히 많은 지역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네. 정부군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였고 네. 이게 어떤 상당히 이런 액티브한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네, 예.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근거지가 계속되고 될 거다. 파키스탄과 함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예. 결국에 탈레반이 이겼잖아요. 네. 싸워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이런 단체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드러내고.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테러를 통해서 얻으려는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각 단체들이 전부 다 이해관계가 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탈레반과 적을 짓는 것들도 있고 또 일본 중국의 그 무슬림 탄압을 싫어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쪽에 대한 뭐 이런 지나친 액션을 또 싫어하는 데들도 있고요. 동족에 대한 탄압에 대한 네.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했던 거랑 비슷하군요, 그럼. 맞습니다. 그다음 뭐 프랑스에서는 이제 예. 상당히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네. 자 이슬람 저기에서 그 교육받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과거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좀 주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의 여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못 다니겠네요. 일단 그죠? 뭐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계 경찰로 그거 해줘야 되냐? 아무도 또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네. 그래서 실은 우리 빼주고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프간에서 나오기를 그 서베이를 통해 보면은 한 70-80%가 나오자. 이렇게 나와 봐야 서베이를, 미국 고마운 거 안다. 예, 그렇죠. 그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호구냐? 돈 엄청나게 써가서 차라리 그 돈이면은 여기 본토 방어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테러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인들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좀 음. 미숙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 그 특히 이제 지금 ESG의 시대죠. 네. 그럼 이제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소셜하고 거버넌스는 이제 예. 실은 좋은 사회 만들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고 그런 그런 것들을 뜻인데. 유도하자는 예. 건데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음. 저지르고 있는 데를 놔두고 무슨 이것 예수냐.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금융시장의 영향은요. 음. 그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예. 50% 미만 떨어져서 9월 3일자로 하면 지금 4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프간에서 헛디뎌서 예. 네, 그런 이슈들로 해서 예. 그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너무 미숙한. 미국은 빠져나올 때 우아하게 빠져나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베테랑녀도 그렇게 얘기를 그랬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미숙하게 예. 외교 전문가인데 이게 너무 미숙하게 빠져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저기 아프간에서의 어떤 이런 좀 잔인한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그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될 건데요. 네. 이게 지금 부채 한도 문제 또는 예산안 내년 예산안 네.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통과돼야 되는 그 인프라 투자 문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에서 그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과 이제 협력을 해서 네. 이거 끌고 가야 되는데 아마 바이든 리더십이 약화되는 걸 이용해서 공화당 공격 많이 할 거고요. 예. 내부에서 반발이 날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9월에 정쟁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민주당 마음대로 잘 안 될 것이다. 그럼요. 한 명만 빠져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바이든이 무슨 외교 실패한 거랑 직접 관계가 있어요? 미국 예산안 처리하는 걸? 리더십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공화당으로서는 이제 이용하면서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 이제 이용하려고 할 거고요. 바이든 쪽에 줄 서봐야 당신 당선 가능성 그렇죠. 없어. 트럼프 지금 나와가지고 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예. 공화당을 직변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리더십, 정치적 예. 자본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것이다. 그 테러 자체가 금융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바이든이 진행하려고 했던 여러 정책들이 자꾸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 그게 이제 9월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테러는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멀쩡히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테러죠.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바이든으로서는 실은 이렇게 한 이유는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프간에서 군대 빼고. 네. 피보트 투 아시아 돈과 그 거기에 수렁에 빠져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예, 예. 그 이제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이제 중국이랑 싸우자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바이든 근데 입장에서는. 빠질 때 지금 아프간은 실은 석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테러 때문에 했는데 예. 자 그것만 좀 바꾼 건데요. 이제 문제는 중동 전체에서 지금 미국이 좀 빠지게 되면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란과의 협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와 어떤 연결고리가 중동 있습니까? 전체 판에서 예. 아프가니스탄은 실은 큰 영향은 아니고요. 이란 핵 협상을 통해서 예. 이란을 정상 국가로 끌어들여서 이 동네 세력 균형을 맞춰놓는 게 중요한데요. 사우디와 이란 간의 관계, 예. 지금 호시탐탐 계속 그 진입을 노리고 있는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냥 미국이 그냥 빠져버리면 네. 중동이 지정학적 가치가 미국으로서는 이제 석유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점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네. 세력 균형 맞춰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사우디도 실은 빈살만 물들 때문에 예. 미국이랑 조금 소원한 이런 상태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뭐 딴 데랑 하게 되면은 갑자기 러시아나 중국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사우디가. 네, 그다음에 예. 러시아는 계속해서 시리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남하하고 내려오고 싶어 있고 하고. 예. 중국은 틈만 나면은 여기서 자원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틈만 나면은 이 지역의 세력을 넓히고 싶어 하고.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그냥 놔둘 거냐.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친미 정권 세우고 와야 된다는 뜻입니까? 뭐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장의 정상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서 이 동네 미국이 전체적인 판을 어느 정도 주지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예. 요 다음 지금 그래서 지금 한 올해 말까지는 이 일원가의 협상 그다음에 아까 저기 말씀드린 미국 그 저기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바이든의 정책들이 얼마나 네. 혹시 타격을 받는지 좀 그게 변수가 될 거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이란과 미국은 제스처만이라도 좀 더 가까워지려고 미국이 노력하겠네요. 그럼. 그럼요.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네. 저희들은 타협이 되면서 이제 이란산 석유들이 나오면서 유가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 근데 유가는 내려가는 쪽으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무슨 테러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 또 수급을 조절하고 그러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마 유가는 어느 날 급등락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간 사태의 나비 효과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가를 조금 안정시킬 수는 있을 거다. 이란을 끌어들인다면. 이란산 석유가 나오니까. 네. 다만 또 그로 인해서 오늘 언급하셨다시피 테러가 빈발하면 또 그건 유가에는 또 올라가는 영향이 될 테니. 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미국이 중국과 한판 제대로 좀 해보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뭐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뭐 인권이나 예. 그 이런 뭐 정치 시스템을 보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경쟁 이상의 거의 적대국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에는 아마 여러 차원에서 싸움이 이제 점점 가열화될 것 같고요. 네. 잘못하면은 그 미국은 중국 빼고 나머지들하고 이제 이런 경제 시스템들을 디커플링을 네.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중요한 산업에서 자꾸 미국 중국을 배제하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수출해 가지고 버는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겠네요. 내부에서도 문제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매크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기업들의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 투자도 그렇지만 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완전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없던 상황이 다시 나온 거거든요. 지난 30년 전에는 있었던? 그럼요. 저희 그 학교 다닐 때는 저기 중국이나 뭐 소련 이런 것들이 적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니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편이 있었죠. 그죠. 그 뒤로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옛날처럼. 이른바 미소 냉전 시대에. 예.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이 이게 되게 특이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쭉 좋은 데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네. 반복되는. 그래서 실은 원래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나오고 테러도 나오고 네. 무슨 갈등 하에서 우리가 전 세계 그냥 마음 편하게 저기 싸고 뭐 이런 곳으로 공장이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정치적이거나 지정학적이거나 무슨 제약들이 항상 있었고 차선을 항상 찾았어야 됐던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아직도 그 영향권에 있지만 나중에 무슨 전염병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변수가 나와서 지금 금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가오면 앞으로 2020년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진짜 기존 경제 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로 가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립한다는 뜻이면 네. 주가든 무슨 금융 자산이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피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이제 그렇다고 중국이 바로 망할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네. 지금 바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금융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해보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은 뭐 어쨌든 뭐 혼자 가겠지만 중국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탄탄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중국이 스스로. 네. 예. 채권 시장도 그렇고 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제적이지 않은 이런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투자가들이 투자하기 어렵겠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계속 그런 탄탄한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떤 기업들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테고. 중국 시장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경제적 의존도가 지금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데 2020년대, 30년대 이렇게 길게 보고 과거에도 보면요. 예. 그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이런 그 어떤 양진영으로 갈려지면서 생겼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혜택을 본 경험이 많아요. 그랬죠. 그래서 예. 저는 다시 그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무슨 글쎄. 미국과 해서 중요한 제조업 기지 기지가 역할을 될 좀 수도 해준다든가. 있고, 중국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게 되겠네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취임한 팀 쿡이 애플의 CEO 팀 쿡이 취임 10주년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10년, 뭐 20년 이렇게 되면 한 번쯤 기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애플과 팀 쿡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면 애플은 과연 혁신이 이어질 것이냐. 네. 팀 쿡 보니까 저거 뭐 그냥 어디 그 마음에 안 누구야, 들게 누구? 마음에 안 든다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했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네. 우리의 불안과 예상은 틀렸어요. 네. 우리의 불안한 눈빛은 네.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예. 애플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잘 모르는 기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10년 네. 전에만 해도 지금은 팀 쿡을 모두가 다 칭송하고 있죠. 벌써 1년 아니 벌써 10년입니다. 수치로 보면요. 일단 시총은 7배 늘었고 매출은 2.5배 늘었고 예. 가장 경이적인 건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이 예. 570억인데 570억 달러인데 이게 그 알짜 기업 중에 알짜 기업이라고 하는 사우디 아람코 있죠. 석유 팔아서 땅 짓고 헤엄치는 기업. 예. 이 기업보다도 순이익이 많습니다. 참 많이 남겨요 애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잘 만들어서 잘 파니까 많이 남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팀 쿡, 이제 쿡 조상 중에 아마 요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성씨에 네. 쿡 요리사죠. 그러니까 애플을 요리하는 방법 중에 레시피가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인데 네. 저 정확하게 가로 열고 중국에서 가로 닫고 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제조하죠. 그렇죠. 중국에서 대주하죠. 유명한 폭스콘에서 100만 명 고용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정말 싸게 만들어서 부품망까지 만들어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냈고요.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팀쿡은 그러니까 이제 싸게 만드는 것까지는 잡스 시대에도 했었어요. 네. 근데 팀쿡은 중국에서 팔기까지 하는데 애플 매출액의 19%, 그러니까 5분의 1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경이적인데 2021년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43.4%입니다. 이거 놀랍죠? 제조업 회사인데. 네. 1,000원어치 팔면 430원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거니까 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 팀쿡이 만들어낸 시스템 때문인데 사실 이게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오늘 요지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요게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팀쿡의 사과 요리법 두 번째 앱스토어의 플라이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이휠은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앱스토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린 너무 익숙하죠. 근데 10년 전에만 해도 앱스토어 그러면 무슨 어디 가게 이름인가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요. 이제는 드러나고 있지만 앱스토어의 잠재력을 아주 우습게 봤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하드웨어 기반의 그 제조업 혁신가니까 아이폰을 혁신해야지. 앱스토어는 뭔데?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극대화시킨 게 팀쿡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팀쿡 특히 팀쿡의 신의 한 수가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앱을 결제할 때 네. 오직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앱을 사려면 무조건 앱스토어 이외에는 다른 거에선 앱을 다운받거나 거래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팀쿡의 핵심, 그러니까 신의 한 수인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 앱스토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증가하고 제조사 앱 개발자가 유입되고 그 증가하니까 다시 사용자가 증가하는 네. 선순환 구조 안에 그 안에서 돈은 오직 애플만 벌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본인도 이게 잘 될지 몰랐어요? 잡스는 사실은 이 잡스는?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팀 쿡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IT 시대에서 이제 플랫폼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정의되고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아 이게 선순환 구조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2010년대 중반부터인데 애플도 아 우리도 플랫폼이구나라는 걸 인식한 거죠. 플랫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과 앱스토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그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의 매출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판단했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강제한 게 앱 개발사한테 30%의 수수료를 받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아무튼 뭐가 돈이 오가면 통행료 30% 내라. 그렇죠. 네. 네, 앱스토어가 워낙 인기니까 예. 수수료 30%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브레이크가 요즘 한참 이게 화두더군요. 우리나라는 애플보다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더 많다 보니 일단은 구글한테 시비를 좀 걸고 있고 네. 마침 일본에서는 애플 사용자가 많은지 또 애플한테도 똑같은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비가 맞아요. 똑같이 네. 걸려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플레이스토어가 더 화두인데 예.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애플하고 거래를 해서 합의를 네.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앱 강제 결제를 풀어주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결국 이게 구글 애플에 있는 이 플레이스토어가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개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지난 8월 30일에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예.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의 그 이제 독점적 사업 지위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구글이 먼저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였냐면 구글이 D-Day로 삼았던 날짜가 10월 1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우리도 구글도 애플처럼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물리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게 예. 멈춘 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글은 이제까지 게임 앱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물렸는데 애플은 게임 말고 모든 앱에 대해서 수수료 30%를 강제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웹툰이나 뭐 이북이나 혹은 이런 것들도 애플은 다 떼어갔고 맞습니다. 네. 구글은 그냥 게임만 내 이런 상황이었고. 네. 사실 이게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뭐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앱스토어 독립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실행이 되고 나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구글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애플한테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애플은 예전부터 진즉하고 있었던 걸 구글도 하려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네. 애플이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애플이 할 때는 사실은 해외 개발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장이 워낙 수익률이 높으니까 예. 먼저 문제를 삼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에픽 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인 거죠. 예. 에픽 게임즈는 우리한테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게임 개발사가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면서 이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그 게임 개발사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강제하고 있다, 뺏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인앱 강제 결제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에픽 게임스의 팀 스위니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이 전 세계 오픈 플랫폼 선두주자다. 그러니까 이래서 한국이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강제하고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야말로 애플의 독점성을 깰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 화이팅. 네, 그만큼 이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독점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셌던 거라는 거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거 수수료 받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받으라는 뜻입니까? 정확하게는요. 이제까지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안티 스티어링 조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애플의 내가 개발사인데 앱을 이제 마켓에 소개했으면 예. 애플의 앱 스토어 이외에 어디에서도 이 앱이 다운로드 받게 만들 수 없고
또는 심지어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도 말아라. 홍보하지도 못하는 거죠. 네. 사실 말하자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 오직 당신네 앱은 앱스토어에서만 팔아라.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앱스토어에 런칭하고 싶으면 네. 그러면 우리의 규를 따르고 다른 데는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아이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앱스토어가 요구하는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부터는 애플 역시도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홍보를 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죠.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결제를 하고 와라. 우리 애플한테 통행료 안 내고 네. 그것도 허용하라는 거죠. 링크까지는 걸어준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안티 스티어링 조항을 삭제해서 홍보도 가능하고 링크를 걸어서 다른 데서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실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 사용자들 유저도 그렇고요. 플레이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 이상 그 이외에 외부에 나가서 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핵심은 외부에 나갔을 때 가격 차이가 커질 것이냐의 문제죠. 한 30%는 외부가 싸기는 하겠죠. 애플한테 줄 수수료를 안 줘도 되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30%까지 싸게 주려면 굳이 애플한테 팔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은 네. 아닐 거고 네. 한 10% 정도 쌀 수는 있는데 네. 소비자가 그냥 애플 안에서 결제하고 말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 가격의 차이가 커진다면 예. 그러면 사실 독점성이 문제가 이렇게 정당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네. 사실 다른 링크를 타고 가서 다운받는 게 편의성이 줄어들게 불편하죠.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가격 차이가 30% 이상이 나지 않는 이상 외부의 링크를 타고 갈 것이냐. 이건 앞으로도 이제 두고 볼 문제긴 한데 어쨌든 애플은 이걸 통해서 이제 외부의 결제도 가능하고 홍보도 가능하니 우리는 독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 논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고 이게 지금 팀쿡 10년 체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잘 될까라는 의문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시키고 유료 결제할 때 중간에 수수료 받는 이 모델이 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경이적인 애플의 40%의 영업이익률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게 휴대폰만 팔아서 얻은 게 아니라 네. 이런저런 앱스토어 수익도 합친 거겠군요. 전체 100% 매출에서 아이폰을 팔아서 만든 매출은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 같은 서비스 매출이 20%인데 예. 포인트 중에 하나는 추세상 이 서비스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을 것은 네. 애플의 논리가 있어요. 네. 뭐냐면 애플이 독점이냐인 겁니다. 자, 앱스토어에선 독점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애플 옆에 플레이스토어도 있고, 네. 네, 뭐 삼성이 만든 갤럭시 스토어도 있으면 예. 전체 앱 마켓 안에서 애플은 그냥 여러 사업자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근데 애플이 과연 독점일까요? 그만하면 독점이지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고. 독점적일 수 있어 보이긴 할 텐데 사실 독점이냐 하면 애플의 논리는 사실 예. 독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독점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획정 이슈인데 이제 앱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인데 예. 여기서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플레이스토어도 있고 다른 큰 시장이 있으니까 아무리 애플 생태계가 그 애플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애플 생태계가 유발한 앱의 경제 효과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옆에는 더 큰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일례로 우리도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의 가장 첫 타겟이 애플이 아니고 구글이잖아요. 네. 한국만 놓고 봐도 애플이 독점적 사업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획정 이슈에 있어서는 분명히 애플이 유리한데요. 근데 팀쿡이 이제 이번 결에서 좀 불리해진 것 중에 하나는 그 앱스토어하고 인앱 결제 하나가 이게 하나의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는데 애플은 사실은 끼워 팔기라는 게 좀 드러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앱을 활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애플의 이 결제 시스템을 쓰게 만들어 놨으니 네. 이건 하나의 서비스고 그냥 이걸 강제한 건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요거를 강제한 건 끼워 팔기에 해당되니까 끼워 팔기면 독점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요것 때문에 사실은 요 애플 게임스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 이제 이 한국편을 들었던 이유일 텐데 어쨌든 애플이 시장 획정 이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유리하다는 건 애플의 논리가 먹힌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애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그 앱 개발사들이 30% 수수료를 가져가서 매출이나 수익이 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사실 애플한테는 2차적인 문제고 지금 이제 리나칸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독점 이슈가 있고 예. 거기에 애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독점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팀 쿡이 시장 획정 이슈에선 그 방어 논리는 좀 탄탄하게 구축해 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애플이 뭐 사실은 안드로이드도 있고 삼성 폰도 있고 그렇죠. 뭐 네. 샤오미 폰도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보면 뭐 그거는 제일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긴 하겠죠. 문제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받는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네. 수수료를 못 받으면 앱스토어는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수수료를 적게 받아야 하겠죠. 사실 수수료가 없으면 애플은 사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팀 쿡은 그러니까 잡스는 혁신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예. 팀 쿡은 장사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장사는 아주 잘하는데 네. 아이폰이라고 하는 잡스가 만들어놓은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어서 장사를 잘해왔죠.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앱스토어에서 수수료가 줄어들면 이제까지 애플의 경이적인 영업이익도 사라질 것이고 팀 쿡이 만들어 왔던 10년 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필요한 건 팀 쿡한테도 잡스 같은 어떤 형태로든지의 하드웨어 혁신이 필요한데 그때 자꾸 나온 얘기가 아이카, 뭐 아이글래스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네. 아이글래스는 안경 또는 아이카, 자동차 이런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팀 쿡은 2015년부터 아이카 만들려고 했지만 자동차. 못 만들죠. 네,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한테서 개발자들을 계속 빼와서 소송전까지 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빌리티에는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왕자지만 게다가 팀 쿡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60대 초반인데 네. 팀 쿡 본인도 2030년까지 못 한다 얘기하거든요. 70살까지는 안 된다. 네, 앞으로 10년은 나는 못 한다. 그 얘기는 앞으로 5년 안에 애플 안에 리더십이 바뀔 거라는 뜻인데 잡스와 달리 팀 쿡 같은 뚜렷한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후계자는 사실은 제2의 팀 쿡이 아니고 제2의 잡스인데 하드웨어 혁신을 일으킬 네. 그런 인물이 사실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애플에서는 맞습니다. 애플도 한 또 5년쯤 후면 또 그 문제로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팀 쿡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규주 이사였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